네, 앞서서도 저희가 뭐 연말 대응 전략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약간 단기적인 전략을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 요즘에 종목들 순환매라든지 시장이 돌아가는 걸 보면 약간 정신이 없는 양상이에요. 오늘은 또 코로나19와 관련된 뭐 제약 바이오 쪽이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또 종목별 차별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야 할까요? 잘못하면은 또 엇박자를 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아니 매매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이게 뭐 맞아요.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뭐 물 만난 고기처럼 되게 수익을 많이 내시겠지만 사실 그런 분들은 거의 극소수고 특히 이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 트레이딩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트레이딩을 하시기보다는 그러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걸 내가 타이밍을 맞추면 좋은데 네, 오늘 또 갑자기 바이오 가고 어제 이제 그러니까요. 또 메타버스 좀 움직이고 이번 주에 또 갑자기 그 초반에 반도체가 움직였고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금 돌고 돌거든요. 다음에 어느 게 될지는 맞출 재간은 사실 없습니다.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누가 갈지. 그래서 항상 이럴 땐 차라리 덜 오른 기업들 지금 순환매는 돌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네. 못 갔던 섹터가 지금 남은 게 사실 거의 이제 바이오밖에 없었거든요. 네, 음. 근데 이제 오늘 물론 올라가는 이유는 그 좋은 뉴스는 사실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오늘 뭐 진단 키트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흐름을 봤을 때는 코로나 확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 좀 펀더멘탈 이슈로 가면 바이오가 좀 더 강하게 갈 수 있는데 이 코로나 확산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이제 반사 작용으로 가는 거라서 좀 의미가 좀 반감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은 뭔가 유동성은 여전히 좀 풍부하다 보니까 계속 어떤 모멘텀이 나오는 쪽으로 계속 이제 움직이는 모습이고 또 일부 또 수소 테마주도 뭐 정책 기대감으로 한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찾아서 가긴 가는데 이게 또 생명력이 되게 짧아요. 뭐 이렇게 연달아서 일주, 이주, 뭐 한 달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를 좀 제외하고는 굉장히 이제 수명이 또 짧기 때문에 뭐 그걸 내가 잘 포착을 해서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되겠지만 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지금은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뭐가 좋아질까 네. 이걸 고민하면서 그 투자 포인트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시세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요. 내년에 어떤 게 그러니까 지수와 좀 이건 무관한데 내년에 정말 좋아지고 아니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업종이 뭘까 이걸 찾아보시면 좋은데 요즘에 연간 전망이 되게 많이 나와요 네. 증권사에서. 예, 그래서 각 사별로 이제 나오는데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내년에 이제 IT 하드웨어 쪽 다 좋게 봐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에 뭐가 있냐면 이제 반도체도 물론 좋아요. 반도체도 있지만 대표적인 게 이제 패키지 기판. 음. 요새 뭐 물론 이제 심텍 같은 기업들 정말 많이 갔잖아요. 네. 예. 그게 내년도도 좋다고 하고 또 이번 주에 움직였던 것 중에 하나가 통신 장비. 예, 그렇죠. 통신 장비도 내년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왜 통신 장비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요. 이 메타버스를 구현하려면 반드시 5G 환경이 조성이 돼야 돼요. 근데 일반적인 5G가 아니라 그냥 지금 우리가 쓰는 5G 저주파 방식입니다. 이게 한 3.5GHz 정도 되는데 이걸로는 우리가 뭐 지금 충분히 모든 걸 다 할 수는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AR, VR 기기를 쓰고 이제 가상 세계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28GHz 정도의 고주파 영역으로 좀 가야 된대요. 근데 아직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 주파수를 지원하는 기지국이 별로 없어요. 전 세계도 다 마찬가지겠죠. 예. 그래서 5G 통신 장비도 메타버스랑 연결을 지으면 반드시 투자 들어가야 되는데 올해 사실 투자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지금 부러져 버렸거든요. 근데 올해보다 당연히 내년은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투자 사이클로 봐도. 그리고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은 해외에서는 기지국 건설하려면 어쨌든 사람이 나가서 건설을 해야 되잖아요. 음. 못했대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 음. 밀렸던 이연 수요가 내년에도 있으니까 그래서 내년을 본다라면은 통신 장비도 이제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에서 네. 벗어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안 좋았던 섹터가 스마트폰 부품 회사들. 그렇죠. 올해 너무 안 좋았잖아요. 사실 뭐 역성장하고 중국의 스마트폰 판매 안 됐는데 뭐 어제 발표가 됐지만 10월에 스마트폰 판매 데이터가 나왔는데 중국에서 오랜만에 전월 전년 대비해서 다 성장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또 광군제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 아마 매출 성장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내년도에 또 폴더블 폰 이슈도 또 계속 있고 올해 폴더블 폰이 한 700만 대 정도 팔릴 걸로 예상을 하는데 증권가에서 내년에 한 1,400만 대 정도, 한 두 두 배 이상. 배네요. 예. 그러니까 기존의 스마트폰도 내년에 좋아지지만 폴더블폰까지 같이 곁들이면서 이게 다 IT 하드웨어 섹터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또 MLCC도 있고. 네. 근데 이런 섹터들이 패키지 기판을 사실 제외하고는요, 1년 내내 부진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게 하나의 제가 예시를 든 건데 네. 각 증권사에서 연간 전망이 나오니까 그걸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올해 좀 안 좋았지만 내년에 좋아지는 섹터가 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차분히 주말에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거기에 다 정답이 있어요. 그게 산다고 뭐 다음 주에 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내년을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이제 12월 다 돼가니까. 그래서 시장 좀 안 좋고 답답하시겠지만 내년을 좀 준비하는 과정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MLB 기판과 관련해서 오늘은 또 이스페타시스가 급등하면서 52주 최고가 경신하고 네. 있잖아요. 앞서서 저희가 한번 또 알아봤는데 뭐 제2의 심택을 보는 것 같다 이런 긍정적인 리포트도 나왔고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52주 최고가의 시점에서 이런 종목에 접근을 해야 할지 또 기판 같은 경우에는 요즘 뭐 거의 다 잘 갔단 네. 말이죠. 어떤 종목에 접근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기판주들이 예. 다 너무 많이 갔습니다. 사실 그러니까요. 뭐 그 LG 이노텍마저도 신고가 갔었고, 그다음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삼성전기 이제 이 기업들이 주력인데 이 이수페타시스는 그래도 좀 저는 주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지난 몇 년간 실적이 너무 안 좋았어요. 계속 적자 보고 재무제표 보면요, 이거 투자해야 되나 좀 망설일 정도로 재무제표가 좋은 편은 아니에요. 부채도 많고. 근데 이제 이게 오늘 보고서도 나왔지만 신한에서 2년 전에 이제 심텍을 보는 것 같다. 네. 심텍도 사실 그때 되게 안 좋았거든요. 막 적자 보고, 그리고 그 후에 유상자까지 있거든요. 근데 이수페타시스 얼마 전에 유증했잖아요. 거의 그림이 비슷해요. 그리고 한 가지, 물론 이제 약간 성격은 다른 게 심텍은 반도체에 들어간 이제 패키지 기판을 주로 네. 만드는데 이 이수페타시스는 MLB라고 있어요. 뭐냐면 그 통신 장비 같은 데 들어가는 기판이 있습니다. 통신 네. 장비요. 그게 왜 이제 좀 주목을 하셔야 되냐면은 요즘에 이런 패키지 기판이 물론 좋지만 안 좋은 쪽은 구조조정이 많이 들어갔어요. 특히 일본의 교세라가 경쟁업체인데 이 회사가 철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에 또 수혜주래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회사들 입장에서도 통신 장비 지금 이제 중국 거 못 쓰잖아요. 사실 미국에서 네. 막았는데 MLB 같은 이런 기판을 중국에서도 많이 생산을 하는데 미국 회사들이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굳이. 그렇게 되면 이수페타시스의 앞으로의 수주가 또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22년도에 PR이 6.2배니까 이거 뭐 내년에 실적은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항상 주가라는 건 또 기대감이고, 그리고 아까 제가 한번 언급드린 대로 통신 장비가 또 많이 깔리게 된다라면은 이수페타시스도 당연히 같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랑 맞물렸다는 걸 봤을 때 제일 못 올랐던 이수페타시스 이런 기업들은 저는 한번 내년에 또 다크호스로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G 관련된 종목들 내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사실 뭐 주가는 거의 다 바닥권인데요. 5G 내에서는 물론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실적으로 보면 두 개예요. 서진 시스템하고 HFR. 네. 이 두 개가 이 안 좋은 업황에서도 그냥 군계 일학입니다. 정말 너무 놀라운 실적을 내버려가지고 그래서 아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기업만 주가 제일 많이 갔어요. 네. HFR은 뭐 최근에 엄청나게 달려갔고 근데 실적에 따라 좀 차별화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두 기업 위주로 좀 보시되, 다만 이제 저는 내년도에 그 통신 장비 쪽을 좀 봤을 때 제일 못 올랐던 기업 중에 하나가 또 KMW 같은 기업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 기업도 뭐 엄청 좋아진다 이걸 떠나서 좀 어느 정도 회복은 가능하고, 그리고 저는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거는 RFHIC거든요. 이 기업 물론 이제 통신 장비도 하는데 옛날에 그 화웨이 매출 비중이 높아가지고 주가가 많이 부러졌어요. 맞아요. 화웨이 제재 때문에. 네. 최근에 이제 매출 비중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제 화웨이 리스크는 없는 상태고, 한 가지 더 주목하실 게 전력 반도체입니다. 이 전력 반도체 시장에서 이제 그 쥐라갈륨 소재를 이용한 전력 반도체를 이제 이 회사가 좀 만든다고 했는데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로 쥐라갈륨을 그 RF 머티리얼즈라는 이제 자회사 통해서 생산을 하고 있고, 이거는 뭐 그 증권사 보고서에 나왔던 거예요. 예. 그 신한에서 나왔던 보고서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있나 제가 특정 회사라고 언급은 못하지만 우리나라 국내 좀 대형사랑 그 전력 반도체 사업을 좀 합작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통해 본다라면은 통신 장비도 있지만 RFHIC가 결국엔 지금 전력 반도체까지. 전력 반도체는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그 냉장고 보면 모터 들어가잖아요. 네. 모터가 이게 가속했다 감속했다 하잖아요. 그 감속 그 속도 조절할 때 이 어떻게 보면 요게 좀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 전력 반도체가 이 전력을 좀 잡아줘가지고 이 감속기를 컨트롤 해줘요. 모터 같은 거를. 네. 그래서 반드시 들어가는 그 부품인데 이게 가전제품에 들어간 게 아니라 전기차에 모터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엄청나게 쓰임새가 많아요. 그 통신 장비에도 들어갑니다. 기지국 같은데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전력 반도체가 내년도에 굉장히 호황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 대표 주자 중에 하나가 또 RFHIC니까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오늘 올라오고 있는 것이 제약 바이오 쪽이 되겠습니다. 박소영 캐스터 현황 어떤가요?
네, 오늘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 등장 소식에 최근 조용하던 셀리버리나 아이진, 박셀바이오 같은 코스닥 바이오 종목들이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가장 못 오른 부분이 국내 치료제 관련주라고 하셨는데 코스닥 바이오에도 훈풍이 불어오는 게 될 수 있을까요? 예, 그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정말 너무 못 갔다가 이제 오늘은 드디어 그렇죠. 좀 급부상하고 있고, 오늘은 이제 보면 뭐 백신이나 치료제라든가 아니면 진단 키트, 정말 뭐 시즌도 진짜 어제 네. 오늘 이제 굉장히 좀 좋은 모습 좀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바이오를 봤을 때 코로나 수혜 기업하고 일반적인 그냥 이제 신약 개발 기업하고는 좀 분류를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올해도 여러 번 봤잖아요. 코로나가 갑자기 확산이 됐을 때 델타 변이 나왔을 때 한번 반짝했다가 또다시 무너지고, 네. 그런 걸 몇 번을 봤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뭐 물론 얼마나 확진자가 또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유럽의 뭐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도 막 락다운 걸려 있고, 근데 다행스럽게도 프랑스 같은 경우는 경제 부세 하려다가 일단 안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유럽도 이제 상황을 보고 대처하겠다는 건데, 결국 경구용 치료제도 지금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백신 접종률도 어찌됐건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과거처럼 코로나가 또 엄청 확산이 돼가지고 전 세계가 모두 또 마비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런 이제 치료제라든가 진단키트의 반등은 좀 단기적인 반등으로 좀 보시면서 좀 올라갈 때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고, 저는 내가 굳이 뭐 이제 헬스케어나 이런 바이오에 투자한다면 예. 신약 개발 회사 위주로 좀 골라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어렵죠. 이게 신약 개발 회사들도 어느 게 성공할지는 사실 몰라요.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내년에 1월 달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하나 있고, 거기다가 지금 올해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이 임상을 제대로 못했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위드 코로나 가게 되면 임상도 재개가 될 것 같고, 얼마 전에 레고캠 바이오가 1.2조짜리 기술 수출 한번 따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도 이제 한번 봐야 될 시기가 저는 왔다고 봅니다. 1년 내내 안 갔기 때문에 가격 매력도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바이오를 하신다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항암 치료제라든가 이런 신약 개발 뭐 2상, 3상 들어갔던 기업들 한번 좀 추리셔가지고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좀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급격하게 올라왔던 것이 이연제약이 되겠는데, 장중 한때 이연제약 뭐 16%까지 상승 탄력을 키웠다가 이 시각 현재는 6.62%의 오름세거든요. 어떤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그 이현제약도 이제 제가 알기로 뭐 신약 개발 네. 관련된 기업으로도 좀 알고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뭐 뉴스가 있었던 게 그 이제 충청도 쪽에서 이제 공장을 하나 증설한다, 이런 또 기사도 하나 있더라고요, 네. 찾아보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아마 CMO 공장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 위탁 생산하는 쪽인데, 일단 이제 요거를 만약에 이게 완공이 되게 된다라면은 굉장히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올해 가장 좋았던 섹터 중에 하나가 CMO 쪽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뭐 바이오 CMO 쪽으로도 당연히 모멘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또 오늘 아무래도 바이오도 또 되게 좋고요. 주가가 사실 이현제약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네. 한 달 전에 6만 원 하던 회사가 4만 원까지 지금 굉장히 한 30% 이상 급락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매력, 오늘 바이오의 반등, 신약 개발 기대, 또 충청도 쪽에 이 한 공장 증설, 이런 모멘텀들이 여러 가지 이제 어울려지면서 가는데, 역시 그 투자들이 근데 너무 좀 빠르신 것 같아요. 네. 이거 연속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지금 거의 이현잭도 7%까지 밀려버렸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윗꼬리가 다는 거 보면은 아직은 그냥 투자들이 너무 그냥 짧게 단타하는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이현잭은 그래도 뭐 나름대로 어느 정도 실적도 좀 괜찮은 기업이니까, 한번 오늘 뭐 이렇게 올라가서 꼬리 달리면 이제 보통 며칠 또 빠지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나올 때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의 상승률 상위 종목 중에 하나가 메가 ECS가 되겠거든요. 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인공호흡기 쪽으로 작년에 특히나 많은 주목을 받았던 종목인데, 신규 확진자가 급증을 하면서 오늘 또 급등 양상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 종목 역시 좀 상승 탄력이 급격하게 둔화가 되고 있거든요. 예. 이 종목도 그냥 단기적으로만 봐야 저는 할까요? 단기적으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쪽 뭐 네. 코로나19 수혜 기업들이 정말 많이 빠졌어요. 주가가 작년에 메가 ECS가 한참 달릴 때 24,000원까지 네. 갔다가 지금 10,000원까지도 한번 깨졌었잖아요. 그래서 워낙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 이번 주 들어와서는 한 20% 가까이 반등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바닥 대비해서 20% 올라오면 또 저점에 사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팔고 싶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계속 유지될 뭐 재료는 네.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아직은 보는 게 그러니까 앞으로 뭐 계속 확산이 돼서 이건 구조적으로 갈 것 같다, 이런 분이라면 뭐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겠지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반등, 뭐 다른 뭐 어떤 치료제나 이런 쪽과 비슷하게 좀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밖에도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박소영 캐스터. 네, 코로나 확산 속에 리오프닝 관련주로 묶이는 여행이나 항공, 카지노주들은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소식에 매수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지금 딱 시세만 봤을 네. 때는 누가 봐도 뭐 이런 진단 키트나 아까 메가 ECS 같은 거 들어가고 싶죠, 당연히. 그렇죠. 빨갛잖아요. 이게 개인 투자자들 심리는 다 비슷해요. 예. 그리고 오늘 보면 뭐 항공주, 여행주 무너지고 요새 뭐 백화점, 편의점, 면세점 정말 차트 보면요, 그냥 사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맞아요. 하루 여기 바닥이겠거니 하면 또 빠지고 다음날 또 빠지고 확진자 늘어나니까 이거 다시 또 재앙이 오는 건가 이런 이제 우려감이 커지다 보니까 네. 계속 빠지는데 근데 결국 이 두 개 섹터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수혜주와 피해주는 항상 정반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투자를 반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오히려 지금은 이런 이제 리오프닝 수혜주를 저는 사야 된다고 봐요. 아, 지금 예. 간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한 달이나 두 달 후를 보고 목표 수익률은 저는 한 20% 이상 나온다고 보거든요. 뭐 물론 이 코로나 확진자가 확 줄어버리면요 의외로 엄청나게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결국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백신 접종이 내년도에는 더 많이 이루어지고 경구용 치료제가 하나도 아니고 이제 두 개가 나오고요. 셀트리온의 레키노라도 이제 치료제가 이미 출시가 됐고 유럽에서 승인을 받았고 우리 인간은 이제 적어도 걸려도 죽진 않을 거다라는 이제 공포심에서는 좀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어쨌든 이 경제 활동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있고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하늘길이 열리겠죠. 그걸 본다면 내년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코로나 수혜주를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지금 너무 안 좋지만 뭐 항공주가 됐건 여행주가 특히 저는 여행주가 좀 낫다고 보는 게 여행주는 구조조정이 되게 많이 됐어요. 예. 근데 항공주는 구조조정이 된 게 없어요. 대부분의 업체들이 다 그대로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네. 근데 여행사는 한 1000개 정도가 폐업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지만 하나투어도 300명 정도가 이제 퇴직을 좀 했고 구조조정이 되게 심하게 됐어요. 여행업종 자체가. 그래서 향후에 만약에 이제 해외여행이 가셔야 된다라면은 구조조정 됐던 데가 이제 이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행업종 아니면 또 면세점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런 업종들 위주로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좀 오히려 나중을 보고 들어가는 게 더 맞는 전략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시각 현재 급등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비덴트가 되겠습니다. 비덴트 뭐 대표적으로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우리가 빗썸에 또 지분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인데 요즘에는 또 12 발행을 통해서 자금도 확보를 했잖아요. 네. 이 자금을 또 어디에 쓰려는 것인지 뭐 비덴트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 가상화폐에 예. 대해서 뭐 이제 정부에서 규제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근데 지금 분위기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점점 뭐 세금 부과도 이미 예전에 한번 결정을 했고 아무튼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 물론 이제 어떤 규제가 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정부 스탠스에 달라지겠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우리 한국에서는 그래도 약간 조금씩 이제 인정하는 분위기로 네.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되고 있고 사실 중국에서는 가상화폐 규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투자 심리의 악재일 수도 있는데 사실 뭐 중국은 중국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인정하는 분위기로 가고 또 미국에서도 지금 최근에 뭐 어쨌든 선물 ETF도 출시가 됐고 거기다가 지금 가상화폐에 대한 특히 NFT랑 결합이 돼 있고 네. 지금 메타버스에서 쓰는 그 화폐들 있잖아요. 뭐 로블록스도 마찬가지고 그게 사실은 다 어떻게 보면 가상화폐잖아요. 그렇죠. 실제 존재하는 화폐가 아니고 위메이드가 만들었던 그 위믹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가상화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상화폐가 그냥 옛날에는 저거 뭐 너무 투기적이다 도박이다 저게 무슨 가치가 있냐 네. 그냥 사실 그랬죠 다. 근데 이제는 가상화폐를 가지고 내가 현금화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뭐 게임 내에서도 재화를 내가 살 수도 있는 거고 그걸 직접 현금할 수도 있고 아니면 NFT를 구매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더 비싸게 팔 수도 있고 그럼 나는 또 경제적 부가가치를 또 얻을 수 있고 네. 그러니까 가상화폐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다른 거랑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진짜 화폐로서의 기능이 점점 추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폐를 인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신용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도 이 화폐를 믿어야 되고 나도 믿어야 되는데 점점 그 신뢰 관계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정말 안 좋게 봤는데 네. 이젠 저도 비트코인에 대한 시각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믿음이 강해져요. 그게 이제 화폐가 되는 거고 또 화폐의 기능 중에 하나가 이걸 가지고 서로 교환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교환 수단으로서 위메이드가 그런 걸 한번 보여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이제 뭐 업비트도 그렇지만 이런 가상화폐 거래소의 어떤 가치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네. 사실 이제 미국의 이 가상화폐 코인베이스가 시가총액이 뭐 거의 90조 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도나무 같은 경우가 지금 뭐 20조 원 되는 거 아니냐 얘기하는데 사실은 뭐 이익이 엄청나는 걸로 봤을 때는 도나무가 뭐 일부 너무 저평가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그럴 수도 사실 있죠. 있어요. 예. 미국의 코인베이스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다 보니까 이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다만 이제 이런 가상화폐 투자할 때 좀 조심하실 거는 금리는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금리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 미국의 금리가 튀어서 예. 계속 올라가서 미국 시장이든 한국 시장이든 어느 날 갑자기 경기 민감주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4월 달을 기억하세요. 네. 올해 4월에 경기 민감주도 올라갈 때 그때 테슬라도 부러지고요. 그때 포스코 강할 때 다 부러졌습니다. 네. 게임주 그리고 비트코인도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비트코인도 거의 반토막 났었고.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가상화폐나 이런 쪽에 투자하신 분들이 좀 주의하실 거는 시장의 색깔이 바뀔 때 그때가 조금 주의할 시기고 근데 지금 아직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승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가상화폐 뭐 다날이라든지 예. 다날 오늘 또 선전을 하고 있고 또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네, 또 맞습니다. NFT와 관련해서 이제 플랫폼과 관련된 또 이야기를 하면서 네. 오늘 또 급등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금리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뭐 가상 자산, 뭐 NFT와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해서 홀딩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이걸 너무 뒤늦게 쫓아가시라는 말씀을 예. 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또 막차 타면 항상 다칠 수 있고 맞아요. 내가 만약에 아까도 비덴트를 내가 오늘 사가지고 오늘 파는 건 괜찮아요. 왜냐면 많이 올랐는데 이걸 네. 내가 끌고 가겠다. 오늘 사가지고 그건 좀 리스크 있는데 그 밑에서 사신 분들이 끌고 가는 거야 크게 문제는 없고 그리고 이제 경기 민감주가 지금 너무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경기 민감주가 사실 가려면은 미국의 금리가 좀 오르고 아니면 이제 그 경기에 대한 확신이 좀 생겨야 되는데 그 가장 좋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방법은 중국이 부양책 언제 쓸 거냐. 중국이 부양책을 쓰면요, 네. 이제 민감주로 분위기가 바뀌어 버립니다. 순식간에. 그럼 이쪽은 부러져 버려요. 그래서 항상 중국이 언제 부양책을 쓸지 그거를 항상 보시면서, 그러니까 너무 시세만 보지 마시고 이런 시장의 색깔이 어디로 가는지 보시면서 이런 가상화폐 관련주도 계속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밖에도 선전하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박소영 캐스터? 네, 오늘 수소 관련주들이 강세 나타내고 있지만 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힘이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소재에 이어서 동박 필름 관련주까지 업종별 좀 순환매가 돈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동박 관련주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편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올해 주인공은 양극재잖아요. 그렇죠. 양극재하고 이제 첨보 같은 첨가제 이쪽이 너무나 강했고 뭐 나노신소재 같은 이제 음극재 관련 기업들도 되게 셌는데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쪽이 저는 동박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일부 기업들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동박 쪽 모멘텀이 저는 여전히 좀 남아 있다. 특히 동박이 최근에 증설을 굉장히 많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기업이 SKC잖아요. 그렇죠. SKC가 어제 뭐 뉴스도 나왔지만 산업은행에서 1.5조 원 정도 자금 조달에 성공했는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SKC를 볼 때 많은 분들이 이거 유증하면 어떡할까 좀 걱정을 했어요. 예, 또 아니면 이거 물적 분할해서 떼내면 어떡하지? 맞아요. 되게 걱정들 했는데 산업은행에서 자금 조달했다는 건 이제 그 리스크가 좀 해소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이제 어제부터 움직이고 있는데 여전히 뭐 주가 많이 오른 편도 아니고 특히 SKC 같은 경우는 2023년도 되면 전 세계 생산량이 1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지금 증설 속도를 좀 감안을 해봤을 때 그래서 음극재 기업 중에서 SKC 같은 기업들 한번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어쨌든 지금 소재 위주로 엄청나게 지금 계속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당분간도 계속 이 위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지금 제일 부진한 쪽이 2차 전지를 사실 직접 만드는 회사는 또 안 가요. 그러니까요. 주가들이 잘 안 갑니다. 셋업체들. 사실 뭐 삼성 SDI도 대장주였는데 많이 내려와 있고 LG와 SK 이노베이션도 좀 빠지고 있는데 그러나 이 형님들도 어느 시점에서 올라간다고 보는 게 아직 실적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있어요. 네. 흑자 전환 기대했는데 안 된 부분도 좀 일부 있다 보니까 또 자꾸 배터리 화재 사고 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된 구간에서 내년에 대한 실적 그림은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눌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배터리를 직접 만드는 업체들도 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내년 또 1월 한 중하순 정도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네.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LG화학이 아마 이제 상장을 하고 나면 예. 주가는 당연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수급이 분산되니까. 그래서 근데 보통 상장 전에는 주가 흐름이 좀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1월 중순까지는 주가 흐름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LG화학을 뭐 공략을 하시거나 들고 계신 분들은 1월 중순까지 스케줄을 좀 놓고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왔을 때는 좀 매도는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LG화학이 나빠서가 아니라요. 네. 그냥 수급이 쏠려버려요. 에너지 솔루션으로. 그러겠죠. 그 화학을 이제 상장하고 나면은 기관 투자들 쪽에서 버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주가 부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LG화학 같은 경우는 일단 상장을 아마 1월 말로 예정한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거의 그래서 한 2달 정도 남았는데 1월 중순경까지 한번 보시고 그때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수소경제 뭐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평화산업 많이 올라갔는데 사실 장 초반 대비해서는 지금 뭐 약간 음봉으로 전환 할랑말랑하고 있어요. 20% 오르다가 11%의 지금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됐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보니까 그 예.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러니까 그 제4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를 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뭐 뉴스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것도 이미 어느 정도 예전부터 예정이 된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SK, 현대차, 포스코, 뭐 롯데그룹, 하나 이런 기업들이 이제 수소 사업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어쨌든 이제 수소와 관련된 생산을 어떻게 하고 유통을 어떻게 하고 저장을 하고 이걸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회의를 통해서 지금 논의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한 번씩 간간히 좀 급등을 하는데, 일단 아직은 수소 쪽은요, 그러니까 2차 전지랑 수소를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네. 2차 전지는요 숫자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움직여 버린 거예요. 예. 옛날에는 꿈만 먹고 살았죠, 2차 전지도.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로 주변에 전기차 다니고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이 이 정도 양극재를 뭐 증설을 해서 얼마 벌겠다. 이게 확실히 숫자가 나오니까 주가가 계속 단단하게 가는데, 수소의 단점이 뭐냐면 수소는 앞으로 10년 동안 좋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정확히 얼마를 벌고 이게 아직은 우리가 정확히 눈에 보이질 네. 않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소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정부 정책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은 민간 쪽이 이제 이양은 하는데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이 회사들이 수소 뛰어든다고 돈 벌 수는 없어요. 다 투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직 생태계가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전지랑 좀 다르게 수소 쪽 투자하실 때는 아직은 돈 버는 쪽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재무가 괜찮은지. 그리고 수소 쪽에서 좀 선도 업체들,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높은 회사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괜찮은 회사가 효성 첨단 소재. 그렇죠. 그 일본이 그 독점하던 그 이 탄소 섬유를 이제 뚫고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이제 독점력을 앞으로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소를 선택하실 때는 그냥 아무거나 그냥 이렇게 하나씩 잡지 마시고 확실한 경쟁력이 있는, 그러니까 좀 어려워요 사실 2차 전지를 네. 선택하기가. 그래서 왜냐하면 아직 시장이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점 유의하셔가지고 좀 확실히 검증된 업체 위주로만 선택하시고, 그게 안 되면 ETF 하시는 게 좋아요. 예, 뭐 미국에도 ETF 있고 네. 하니까 종목 선택이 어려우면 ETF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TF 얘기가 나왔으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메타버스 ETF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너무 좋게 보죠. 예, 메타버스 ETF는 왜냐하면 네. 메타버스도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요. 내가 기업 선정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이 중에 도대체 뭘 해야 되나. 그리고 대장주를 사려고 봤더니 너무 올라가 있고. 네, 맞아요. 그죠? 그리고 또 안 가는 기업 사자니 이것도 영원히 안 갈까 봐 걱정되고. 네. 그래서 메타버스 쪽은 좋은데, 그래도 저는 사실은 이제 메타버스 하면 그래도 미국이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그 메타버스 그 이름도 메타인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메타버스 ETF가 티커가 MUTA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그쪽도 한번 거기 들어가 있는 기업들도 되게 많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종목들 박소영 캐스터. 네, 방금 전 짚어주셨던 수소 관련 테마가 좀 윗꼬리를 달면서 지하 터널이나 일자리, 원전 관련주 등 정책 테마 관련주들에 좀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쪽의 오름세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원자력 발전은 사실 이제 또 정부 정책에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원자력은 네. 이게 왜냐하면 정부가 주도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유럽 내에서도 이게 되게 갈려요. 뭐냐면 독일은 반대예요. 원전을 싫어합니다. 되게 네. 싫어하는 나라고, 신재생 에너지에 집중하는 나라고. 그다음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 비중이 엄청 높은 나라고,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당장 신재생 못 간다.
원전 필요하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하고 같이 좀 계속 늘리겠다라는 식으로 갔고 중국도 원자력 발전을 늘리더라고요. 근데 대체적인 분위기는 옛날에는 무슨 원전이냐 신재생 가야 된다 이게 그렇죠. 굉장히 강했는데 이번에 석탄, 천연가스 가격 급등 사건 후에는 많은 분위기가요 원전 필요하다 이걸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관련주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대선이 중요한 게 그 한 후보는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 쪽이고 한 후보는 원자력 발전에 굉장히 찬성 쪽인 그러니까 서로 이제 대립각이 좀 있어요.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의 장기 주가 흐름이 결론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계속 좀 관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원자력 발전 기업들은 저는 지금 뭐 그 글로벌 흐름만 봤을 때는 분명히 좀 주도 테마가 된 건 사실이니까 계속 들고 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저는 들고 가는 게 좀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리고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공약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겠죠. 뭐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누가 될지 모르지만 각각의 이제 공통된 분모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찾아보시면은 가장 공통된 분모 중에 하나가 주택 공급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러겠죠. 근데 뭐 임대주택을 늘리느냐 뭐 아니면 민간 주택을 늘리느냐 이 차이는 있는데 공통적으로 공급을 늘리면 건자재는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좀 정책적인 수혜주들도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각 공략주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세코닉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내년에 좋아질 종목군들이 IT 하드웨어다라고 언급을 해주시면서 핸드셋과 관련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뭐 세코닉스 하면은 카메라, 핸드셋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자동차 쪽도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세코닉스가 원래 이제 그 광학 카메라 만드는 걸로, 그러니까 렌즈죠. 렌즈로 되게 그 사업만 거의 한 30년째 해오고 있는 굉장히 좀 오래 전부터 이제 많이 알려진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렌즈를 많이 만들다가 최근에 근데 매출 비중을 살펴보니까 자동차용 비중이 급격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자동차에 들어간 카메라를 직접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업체들한테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데 물론 카메라가 지금 이제 보시면 자동차에 아직은 그렇게 많이 들어간 건 아닌데 일부 프리미엄 자동차에는 한 대당 한 8대까지 네. 들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고 테슬라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모든 게 다 카메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예. 특히 자율주행 차에 들어가는 게 보통 이제 라이다 센서를 달고 몇 개의 카메라로 이제 조합을 해서 보통 하는 게 정상인데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라이다 센서를 아예 다 빼버렸죠. 카메라만 가지고 그걸 계산을 해가지고요. 지도도 필요가 없대요. 그냥 데이터 받아가지고 직접 연산을 해가지고 자율주행을 하는 걸 개발을 했는데 그러니까 테슬라 모델이 만약에 성공을 계속 한다면 카메라의 중요성은 더 커질 수밖에 네.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카메라를 우리가 제가 내년도에 카메라 업종을 좀 다크호스로 보는 게 스마트폰도 앞으로 좋아집니다. 당연히. 그렇죠. 물량도 늘겠지만 하나가 더 있는 게 아까 자율주행차도 분명히 있고요. AR, VR에도 카메라가 한 3개, 4개씩 들어가요. AR, VR. 예, 거기도 들어갑니다. 거기도 이제 애플이 아마 22년도에 AR 글래스 출시할 것 같다는 예. 얘기가 있어요. 그다음 페이스북의 오큘러스는 이미 출시를 했죠. VR 기기. 그리고 구글도 지금 출시 준비 중인 것 같고. 근데 거기에 반드시 카메라가 다 탑재가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 카메라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중국과 한국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경쟁력이 높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미국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국산 부품을 선호하거든요. 네.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이런 AR, VR 기기 시장이 열린다면 카메라를 납품할 수 있는 기업들이 각광을 받을 텐데 사실 그래서 LG노텍이 정말 많이 올라갔거든요. 사실 LG노텍이 VR 기기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한번 신고가가 났었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에 뭐 삼성전자든 애플에 이렇게 카메라 쪽에 납품하는 기업들 한번 잘 찾아보시고 그 대표적인 기업이 저는 세코닉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저는 앞으로 가장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분야가 자율주행 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럼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카메라가 제일 중요한데 그것들을 세코닉스가 매출 비중에서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어쨌든 지금 올해 흑자 전환 예상되고 내년에 이런 모멘텀으로 주가가 또 좋은 흐름들을 좀 저는 좀 보일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리고 사실 세코닉스 말고도 뭐 파트론도 있고 MC넥스도 있고 그렇죠. 뭐 자화전자도 있고 우리 한국에 대표적인 카메라 모듈 회사들 많은데 정말 올해 주가 별로 안 좋았어요. 네. 근데 내년에는 한번 좋은 그림들 나올 수 있으니까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